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실용경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1차 시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부채와 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이란 무엇이냐? 네, 그리고 부채라는 것은 빚을 의미하죠. 빚. 빚을 지고 빚을 어떤 경우에 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또 주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할 거고요. 첫 번째로는 과도한 부채의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 생활에서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세 번째로 부채와 신용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들어가기 앞서서 11차 시에 들어가면서 공자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과 끝을 공자님과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님의 말씀 중에 신용을 잃어버리게 되면 설 땅이 없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용이 곧 전부라는 소리이죠. 그래서 신용을 잃게 되면은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말하는 신용은 좀 전체적인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신뢰, 관계를 얘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할 신용이라는 것은 네, 그렇죠. 경제적인 그런 상황에서 금융 상황에서 금융적인 신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이란 무엇인가를 살펴보자면요. 크레딧이라고 영어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신용은 사실 크레딧이라는 단어 자체가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크레도가 무엇이냐면 I believe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나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군가를 믿기 때문에 그에게 나의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용의 출발점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어원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들어갈 내용을 정말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과거의 공익 광고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2003년도에 공익 광고였는데 너무나 문구가 아주 절묘했어요. 그래서 빛내는 사인이 있는가 하면 빛 내는 사인이 있다. 빛을 빛나는 샤이니한 사인이 있는가 하면은 빛을 만들어내는 사인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요때가 거의 이제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보급률이 급격히 증가했을 때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이 문구가 얼마나 그 사회의 풍토를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과도한 부채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과도한 부채라는 것은 일단 무엇이냐? debt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채는 크게 두 가지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 왼쪽에 지금 빚을 발목에 지금 빚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오른쪽에 지금 얘한테 언제 돈을 받아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빚을 준 사람이 있겠죠.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겠죠.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겠는데요. 이거 우리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왼쪽처럼 채무자, 이 사람 바로 빚을 낸 사람을 얘기합니다. 빚을 낸 사람, 내가 빌린 사람이죠. 돈을 빌린 사람이 채무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 그래서 채무자는 왜 채무자냐? 임채무 씨가 아니고 그쵸.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채무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채무자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첫 번째 가계부채라는 것입니다. 가계, 우리가 지난번에 처음 얘기할 때만 정리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가정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죠. 가정과는 조금 다르게 가계라는 것은 뭐였어요? 그쵸. 경제적인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독립적인 어떤 가장 작은 단위가 가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계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빚이 가계부채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 기업이 뭔가 생산활동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부채가 기업 부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고 또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갚아야 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가계부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가계부채란 무엇이냐? 가계의 필요로 빌리는 자금을 얘기한다. 그래서 얘도 역시 소비자 신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생활 자금 대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겠는데요. 이 가계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 사회가 대량 생산, 대중 소비 사회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가계부채가 적당히 잘 활용됐을 때는 우리 사회가 정말 이제 활발하게 경제 생활을 하는 자본주의에 어떤 빠져들게 하는 그런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것이 개인의 어떤 부담 능력, 나의 어떤 그 능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초과할 경우에는 개인 파산까지도 이르게 할 수 있는 정말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이제 다뤄야 되는지, 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일으켜야 되는지,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가계부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소비자 신용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건 쉽게 생각하면 지금 여기 뒤에 배경에 제가 넣어놓은 사진처럼 신용카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용카드를 우리가 주로 어떤 때 어머니 아버지가 긁으시나요? 그쵸, 뭐 싼 거, 뭐 껌 하나 사는데 신용카드 긁기는 쉽지 않죠. 신용카드를 긁을 때는 보통은 좀 가격이 많이 나가는 거, 좀 비싼 거, 평상시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사기가 힘든 거, 이런 걸 살 때 신용카드를 긁게 됩니다. 저도 할부라는 제도를 정말 이용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최근에 코로나 시기로 이제 집 밖에 못 나가는 이 시기에 라식 수술을 해야겠다 해서 라식 수술을 했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지금 당장에 막 현금으로 바로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하나 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할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가 아니면은 신용카드를 많이 쓰진 않죠. 그래서 어떤 내구 소비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살 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데 자신의 월소득으로는 구매하기 어려운 것, 그런 내구 소비재를 쉽게 구입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장점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는 자동차, 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고요. 할부 제도가 바로 가장 큰 이제 예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여러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가계 대출인데요. 두 번째 가계 대출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동산 대출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구할 때, 이 집을 구할 때도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집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주택과 토지 같은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목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의 중위 주택 가격이 아파트의 중위 가격, 그냥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세웠을 때 중간 정도 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9억을 돌파했어요. 최근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여러분. 근데 이 9억을 채우려면은 일반적인 평균적인 근로소득을 가진 월급쟁이가 월급을 받는 월급 샐러리맨이 거의 한 푼도 안 쓰고 14년간을 모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저희가 살고 있는 대전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상당히 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갈 때 이제 내 자금으로 바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부동산을 대출로 이제 은행에서 빌려주고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무엇을 담보로 하냐? 돈을 빌려줄 때 그냥 막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네가 이 돈은 다 못 갚게 되면은 내가 이걸 가져가겠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담보 잡힌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담보를 부동산으로 담보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대출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업 및 생활자금 대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들 여러분이 바로 뭐 큰 사업을 일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로 시작을 하겠죠. 이때 사업을 위해서 자금을 이제 빌릴 때 또는 일시적으로 갑자기 내가 막 사업을 확장해야 돼가지고 지출이 확 늘어날 때
이때 생활자금 빌리는 것을 사업 및 생활자금 대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좀 기업보다는 조금 작은 규모의 사업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대출로 들어가지 않고 가계 그 부채로 들어갔구나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분에 해당되는 두 번째 기업 부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런 소비자 신용, 그리고 부동산 대출, 사업 및 생활자금 대출은 가계 부채에 해당됐었죠. 근데 이것은 이제 기업 부채, 큰 기업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빚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 이 기업 부채를 발생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성 같은 큰 대기업들도 빚을 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몰랐겠지만 LG, 삼성, 현대, 여러분 얘기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도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내 돈으로 전부 투자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빚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투자를 끌어들여서 은행의 자본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도 사실은 부채를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어때요? 국가도 부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국가의 그 빚은 국가의 채권, 국채로 거래가 된다. 지난 시간 우리 얘기했었던 내용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내용 들어가 볼게요. 경제 생활에서 신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옛날 그 책이긴 한데 2008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제 이 책의 표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은 책의 표지에 지금 첫 제목부터가 아주 강렬하게 나와 있죠. 신용이 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첫 번째 얘기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만약 신용을 잃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지 자유롭게 말해보자 라고 적어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지금 쭉 잠시 멈추시고 본인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네, 학습지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생각해봤나요, 여러분? 네, 저의 답이 정답은 아니지만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여러분의 답도 제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책의 제목이 신용이 돈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신용은 결국에는 돈을 빌릴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신용 자체가 중요하죠. 근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돈을 빌릴 수 있는 힘,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는 믿을만해, 얘는 이만큼 정도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가 돈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간접적으로 돈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만약 신용을 잃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지, 그쵸? 우리 옛날에 들어봤던 거짓말하는 양치기와 같은 양치기 소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믿음을 잃는 거니까 이제 급하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겠죠. 은행이 얘는 돈 못 갚는 애야, 얘는 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나는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두 번째로 투자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기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온전히 자신의 근로소득이나 저축에만 의존을 해야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금수저다, 나는 정말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다, 내가 막 사업이 망하더라도 다 복구를 해줄 수 있고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서포트를 해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여유로운 형편은 아니죠, 여러분. 이제 모두 다 여유로운 형편으로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시작하는 것은 아닌 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긴 해요. 그래서 보면은 투자나 사업을 내가 하고 싶은데 초기 자금이 필요할 거잖아요. 내가 정말 심지어는 내가 치킨집을 차리고 싶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치킨이 있어서 이걸 차리고 싶다 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금액을 마련해야 될 때 신용을 잃어가지고 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아끼고 안 먹고 안 입고 아껴서 모아놓은 내 저축한 금액으로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죠, 사실. 왜냐면 내가
충분히 돈이 있지 않는 이상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자본주의 사회, 신용 사회에서는 얘는 믿을만해. 얘 정도면은 빌려줘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어.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은행에서 빌려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신용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신용이 돈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이란 무엇이냐 제가 간단하게 교과서를 참고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현재의 어떤 물건이나 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빌릴 수 있는 돈의 양을 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요. 대출자가 돈이나 재화를 빌려주고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 지난 후에 되갚는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겠죠. 믿음이 없다면 사실 대출을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출을 받았을 때 나는 이제 정해진 시간 1년 후에 내가 갚겠다라고 했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내가 빌린 돈만 돌려줘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대출을 은행에서 받아본 친구들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1억을 받았다 하면 1년 후에 1억을 도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거의 플러스해서 이자까지 함께 넣어주는 것이 보통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는 어떻게 산정하냐? 얘는 내가 대출을 받을 때의 대출 금리가 있어요. 은행에서 제공해주는 대출 금리. 당신은 좀 신용이 좋으니까 대출 금리를 좀 싸게 해줄게요. 또는 아니면 당신은 신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돈은 빌려줄 수 있겠지만 대출 금리를 좀 높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이제 이렇게 이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줄 때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 빌려주기에 앞서서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용을 조사하게 됩니다. 신용이 나쁜 사람한테는 높은 이자를 매기던지 아니면 빌려주지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출이 진행이 될 텐데 신용 평점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은행은 고객의 신용 상태를 점수로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따지냐? 주로 직업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급여의 안정성, 급여의 크기, 얼마나 연봉이 큰가,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정규직인가, 계약직인가, 아니면 고위직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기도 합니다. 또 공무원인가, 이런 것들도 따지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돈을 빌렸다가 조금 소소하게 소액으로 많이 빌렸다가 다 잘 갚았는지, 과거에 빌렸던 이력들, 갚았던 이력들도 함께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 참고를 해서 시험 평점 제도에서 당신은 몇 점이에요? 평점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등급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리를 잘 해놨더니 1등급도 나오고 요즘에는 조금 떨어져서 2등급 정도 나오게 되는데 1, 2등급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보통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금전적인 것을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20살 되고 나서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이것을 체크를 하시고 계속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실용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또다시 대출이란 무엇인가, 빚이란 무엇인가, 신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 간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그라민 은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소액금융 은행이에요. 그래서 거의 노벨상도 받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은행인데 이 은행이 어떤 은행인가를 살펴볼 겁니다. 바로 무함마드 유누스라고 하는 요 분이 이제 이 그라민 은행의 총재예요. 이 그라민 은행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76년도에 심지어 이것을 만들었는데 이 그라민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시골 또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굳이 시골, 마을이라는 뜻을 담아서 이런 은행을 만들었는가를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무함마드 유누스가 사실은 방글라데시 경제학자 교수였어요. 경제학 공부하고 경제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이 당시에
지금도 사실은 방글라데시는 굉장히 저렴한 인건비를 자랑하고 있지만 그 당시엔 더더욱 하루치 그 일당이 20원 정도였대요. 20원. 그래서 너무나 저렴한 일당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극빈층, 정말 빈곤의 극치를 달리는 그 국민들을 살펴보면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고민을 계속 한 것이죠. 그래서 고민의 끝에 이것을 도입을 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5개의 채무자 그룹을 만들어요. 5명이 하나의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 5명의 그룹 중에서 단 2명만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그라민 은행은 5명 중에 2명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먼저. 그러면 이 채무자들이 조그만 생계형 사업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사업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일구어가지고 돈을 이제 갚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대출했던 2사람의 채무자가 상한기를 맞아서 이 돈을 갚아야 되는 시기가 맞아서 돈을 다 갚게 되면은 이 대출금을 그대로 은행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3명, 5명 중에 2명이 갚았으니까 3명 남아있죠. 그 3명들에게 또 다시 빌려줍니다. 그쵸.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열심히 막 일을 해가지고 막 돈을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돈을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다시 이제 갚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출을 해주고 갚고 이렇게 상환하는 관계를 반복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잘 됐냐면은 이 그라민 은행이 정말 담보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동산을 대출을 받을 때 보통 그 주택을 담보로 해서 너에게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주택 가져가겠어 라고 이제 서약서를 쓰고 담보를 걸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얘는 담보가 없는 무담보 대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담보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으면 잃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3명이 있잖아요. 3명의 그런 시선, 3명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라민 은행의 그 무함마드 유누스 이 사람 만든 그라민 은행의 대출 상환율, 돈을 이제 대갚는 비율이 무려 98%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의 사례가 되었고 또 은행 측에서도 굉장히 성공적인 소액 금융의 어떤 그런 사례로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민 은행이 최근에는 더 성장을 해서 방글라데시 전역에 걸쳐서 엄청나게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정말 못 사는 영세민들에게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효율적인 기관, 영세민들을 돕는 기관으로서의 어떤 상징이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요. 민수와 혜경 부부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와 혜경 부부는 결혼을 해서 2억 원짜리 집을 샀대요. 근데 이 부부가 현금을 1억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이제 좀 부족하니까 나머지 부족한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죠. 그럼 요때 이제 5천만 원, 2억 원 중 5천만 원 대출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2억 원짜리 집이 4억 원이 된 거예요. 지금처럼 그렇죠. 엄청난 부동산 폭등장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내가 그 5천만 원의 빚을 가지고 있지만 집 가격이 4억 원이 됐기 때문에 좀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은행이 너의 그 담보 가치가 부동산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너 돈을 빌려줄 수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때마침 혜경 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확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해서 또 5천만 원 더 빌렸습니다. 경기가 나빠져서 가게에 손님이 줄어들었고 빌린 돈의 원금은 고스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부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집도 잃고 부동산도 파산하게 됐다라는 상당히 자극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 교과서의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례를 읽으면서 조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요. 1번. 가와 같은 방식이 일반적인 대출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말해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가는 그라민 은행에 대한 얘기였죠. 그라민 은행이 일반적 대출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작성을 해보시고요. 잠깐 멈추고 작성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2번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잠시 멈추고 작성했다고 믿고서 저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답을 달아봤어요. 무담보 대출,
무담보대출에서 상한 의무는 상호 감시에서 작동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일반적인 대출은 보통 담보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아파트나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너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 주택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라민은행에서는 사실 담보가 없죠. 그래서 무담보대출인데 이게 왜 굴러갈 수 있었냐, 어떻게 운영될 수 있었냐, 바로 이 5명 중에 2명이 돈을 빌려갔다면 지켜보고 있는 3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명에 의해서 상호 감시를 하게 되니까 이것이 잘 굴러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줄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소액금융이라는 사실. 소액금융. 정말 이제 작은 금융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쵸. 그래서 이 제도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또 무담보 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상환율이 98%에 이르는 굉장히 좋은 대출이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내용, 나의 경우 이 지금 사례가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의 평점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처음 집을 샀을 당시 5천만 원 빌렸는데 2억 원 중에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의 25%가 대출금이었어요. 미용실 확장에 필요한 금액을 또 5천만 원 추가로 대출했다고 했는데 이때 추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5천만 원 플러스 5천만 원 1억 원을 대출을 한 거죠. 총 1억 원 대출을 했는데 지금 그 담보로 한 주택 가격이 4억 원이 됐기 때문에 4억 원 분의 1억 원 하면은 25%가 역시 대출금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그 담보 가치에 대비해서 대출금의 크기가 아주 큰 것은 아니에요. 아주 큰 것은. 왜냐면 이제 우리 현재 뭐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 그 관련해서 조정 지역, 뭐 투기 과열 지구 이렇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대출이 제한되어 있지만 비조정 지역, 조정이 아닌 곳들은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일반적으로 해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민수 해경 부분은 사실 대출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25%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였냐? 이 사람들의 문제는 가게를 쓸데없이 확장했다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지금 돈을 더 빌릴 수 있다고 은행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 마침 혜경 씨가 운영하는 한 가게를 확장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확장은 굳이 안 해도 됐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때 이제 확장했습니다. 5천만 원 더 빌려가지고. 근데 경기가 너무 나빠져서 가게 손님 줄어들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됐대요. 근데 요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1억 원을 빌렸잖아요. 1억 원. 1억 원에서 지금 현재 금리가 정말 낮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낮아요. 그래서 한 4% 정도 받았다. 그냥 일반적으로 대출 금리 4% 정도면 그냥 평타거든요. 평타. 요즘 최근 그 시세로는. 그래서 4%를 받았다고 치면은 1억에 0.04가 되겠죠. 곱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럼 얼마 되나요? 네. 1억 0.04가 되면은 400만 원이 되겠죠. 이 400만 원은 사실 1년의 이자입니다. 1년 동안 1억을 빌리는데 400만 원이 들어요. 네. 근데 이 1년이기 때문에 얘를 12개월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12개월로 나누면 거의 한 2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나올 겁니다. 조금 넘는 금액. 그러면 지금 이 미용실을 왜 확장을 했을까? 왜냐면 지금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면은 20만 원도 지금 못 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0만 원도 순이익이 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지금 미용실을 할 게 아니고 다른 사업을 생각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지금 사례가 대출금의 어떤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례라기보다는 네, 그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할 때 그것을 대출로 했을 때 사업이 잘 안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례에서 사실 이 원작자, 이 지금 교과서를 쓰신 분은 강조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 아마도 대출을 무분별하게 막 계속 받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혜경 부부의 만약에 혜경 씨의 그 미용실이 정말 잘 돼가지고 이 400만 원의 이자를 내고도 남을 정도로 너무너무 잘 됐다고 한다면 이 대출이 좋은 대출이 됐을 수도 있어요. 이 대출을 한 게 정말 오히려 더 득이 됐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한번 그때 당시에 상황, 개인적인 상황들, 개인의 상황과 위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세 번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부채와 신용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네. 바로 우리 사례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2년 전 결혼한 김영식 씨, 박지영 씨가 나와 있고요. 이 두 분은 네,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네, 회사원 생활 5년 차인 김영식 씨, 월 수입 300만 원이고요. 이분이 5천만 원 모았습니다. 그리고 박지영 씨도 마찬가지로 전문 번역가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고 월 수입 200만 원. 그리고 그녀에게도 역시 5천만 원의 저금이 있습니다. 이들은 둘이 합쳐서 지금 1억 원 정도가 있어요. 상당히 뭐 잘 모았다. 뭐 작은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 둘이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 도시 근교에 있는 전원주택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물어보니까 집값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자라는 금액이 지금 5천만 원 정도가 있다 보니까 이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빌린 것이죠. 그래서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10년 동안 계속 매년 60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고요. 하나씩 정리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저축 총액은 얼마인가? 여기 써놨죠, 제가. 네, 그렇습니다. 저축 총액은 1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상당히 뭐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일을 뭐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저축 총액은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몇 퍼센트인가? 이거는 그쵸.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고 저축 총액이 1억 원이니까 1억 원 나누기 1억 5천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주택 가격 분의 저축 총액 곱하기 1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산은 제가 해왔습니다. 66.7%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60% 이상이 본인의 저축한 금액으로 이제 커버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주택 구입을 해서 대출받은 돈이 지금 5천만 원이기 때문에 5천만 원은 주택 가격인 1억 5천만 원의 몇 퍼센트인가? 그쵸? 5천만 원 나누기 1억 5천만 원 곱하기 100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출받은 금액 나누기 주택 가격 곱하기 10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얘는 한 33.3%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뭐 수치 자체는. 그래서 대출받은 게 거의 30% 정도 되니까 나머지 60%는 본인의 저축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 보시면요. 연간 원리금 상환액 이제 요 600만 원씩 갚아 나가기로 한 거. 요게 얼마 정도의 그 부부 연간 소득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가? 를 보시면요. 이 부부들은 지금 월 수입이 300만 원에 200만 원이니까 총 500만 원 정도가 돼요. 500만 원. 이 500만 원을 이제 1년은 12개월이니까 12로 곱해보면은 그쵸. 계산 빠른 친구들 6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연봉이 6천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둘이 더해서 6천만 원 정도를 벌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600만 원씩 갚기로 했으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쵸. 10% 정도를 계속 매년 갚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본인이 버는 것의 한 10% 정도를 계속 대출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조금 여유가 있다면 조금 더 그 갚아나가는 비율을 높인다면은 더 빨리 갚을 수 있겠죠. 10년이 아니라 더 짧은 시간 동안에 갚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부의 대출은 뭐 나쁘지 않은 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의 의견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대출이 너무 무섭다. 나는 대출하는 거는 불안해서 못 살 것 같다. 하면 이 비중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저축을 많이 하거나 또는 싼 집을 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이 정도 비율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 수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달아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거래란 무엇인가 거의 오늘의 막바지 내용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돈을 빌렸을 때 계약에서 이자를 내야 되겠죠. 그리고 상환일이 오면은 나 요 날까지 갚기로 했어. 그럼 이때는 원금까지 다 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부채가 제대로 다 갚이지 않았을 때, 빚을 다 갚지 못했을 때 연체자가 되는 거죠.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뭐 불량감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겠는데, 네, 너무 구식이네요. 네. 신용이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요즘에는 신용거래를 통해서 편리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거를 언젠가는 갚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현명한 소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조할 만한 개념, 요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우면은 그냥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그냥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담보 인정 비율과 총 부채 상환 비율인데요. 담보 인정 비율은 무엇이냐? 담보 자산 가치에 대한 부채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소득에 대한 부채 상환 금액의 비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죠, 여러분. 요 얘기 왜 가져왔냐면 제가 뺄까 넣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넣은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입니다. 방금 봤던 박지영 씨와 이제 두 부부의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지만 어떻게 대출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넣어봤고요. 담보 인정 비율은 무엇이냐? 담보 자산 가치에 대한 부채 비율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약 주택 가격, 내가 집을 사려고 해요. 이 주택 가격이 막 1억 원인데 근데 내가 대출을 받으려는 금액이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담보 인정 비율 LTV가 거의 0.7이 되겠죠. 이건 좀 위험하게 될 수도 있겠죠, 사실상. 왜냐면 내 비용이 아니라 거의 대다수가 빌린 돈으로 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도는 조금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의 경우에 아까 이제 봤던 두 가지 사례에서는 비율이 한 20%, 30%요 정도는 좀 충분한 금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요 정도까지는 내가 커버 가능한 금액이다. 이것도 사실은 커버 가능한 금액도 다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개인마다 월별로 달달이 이제 원금과 이자금을 합친 원리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리금을 갚아 나가야 되는데 내 월 소득이 엄청 커요. 나 뭐 한 달에 막 1,000만 원씩 벌어. 그러면 내가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다고 싶으면 LTV를 늘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월 소득이 일정치 않고 작은 편이다. 그러면 LTV를 막 늘려놓으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다 빚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해봐야 된다. 하지만 얘가 너무 높아지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총 부채 상환 비율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에 대한 부채 상환 금액의 비율. 이건 아까 봤던 것처럼 아까 박지영 씨 부부처럼 박지영 씨 부부가 1년에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 했을 때 600만 원 감도됐잖아요. 그럼 10% 이렇게 나오는 게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도 높으면 좋겠죠. 얘는 지나치게 높으면 대출 위험이 있다고 제가 교과서에 있는 것대로 옮겨놨는데 얘가 너무 높다거나 너무 낮다거나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적당한 정도, 자신이 감당 가능한 정도. 두 개 모두 자신이 감당 가능한 정도면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 감당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대출이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면은 사실 실용경제 수업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출이라는 것을 정말 잘 썼을 때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잘못 썼을 때는 나를 파산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정말 양날의 검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써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기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일단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회초년생일 때 잘 모를 때는 일단은 빚 없이 사는 법, 신용카드 없이 사는 거를 연습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용 없이 사는 것을 하다가 내가 정말 이거 정말 될 만한 사업 아이템인데 될 것 같은데 돈이 없다. 이때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겉멋들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차라리 돈을 모으고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그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 것인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는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꾸준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신용은 최대한 덜 쓰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사채업, 대부업 이런 거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왜냐면 얘네는 원래는 연 80에서 90% 고금리였어요. 내가 1,000만 원 빌렸는데 2,00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말이 안 되죠. 근데 대부업으로 합법화된 이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30%에 이르는 굉장히 큰 금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화 뭐니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냥 하면 안 된다. 미지사랑 뭐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면 되고요. 사채업과 대부업의 위험성을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서 이건 한번 체크를 심심할 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스물이라는 영화 있어요. 되게 B급 감성의 병만 영화인데 이 영화 스물에 보시면은 이 사채업과 대부업이 사람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지,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끝까지 내몰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거 한번 추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여기까지 제가 짧게 하려고 했으나 벌써 40분이 되었네요. 오늘도 제가 명언을 가지고 왔고요. 처음 시작할 때 공자의 명언으로 시작했는데 오늘 끝날 때도 공자의 명언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자,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본 것은 기억하고 직접 해본 것은 이해하게 된다. 라는 말이고요.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저는 약간 듣고 배운 걸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직접 해봐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지금 당장은 직접 해보기 쉽지 않겠지만 지금 배운 것들을 모의 투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의를 한번 해보면서 경험적으로 배우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그 지식이 쌓이는데 체화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수업하면서 너무나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